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소식으로 2시간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 단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정수도 이전 효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부무장과 북한의 핵 억제력이 언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선 탈북민의 남북 적응 문제와 월북 사건을 짚어볼 사건 와이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에서도 이번 주 스포츠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활기찬 목소리의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정말 활기찬 목소리네요. 네, 자, 활기찬 목소리로 좋은 소식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소식 뭡니까? 오늘은요. 네. 의식주 중에서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로는 꼭 끼어드실 수 있는 부동산 인싸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주. 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첫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에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네.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 시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신고가 또 깜깜이로 진행됐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주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세법을 의원 입법한 것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높이도록 한 겁니다. 어제도 국세청에서 이런 편법 증여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같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숫자 결세. 이거 당연히 야당은 못했죠. 야당 입장에서는 있었죠. 예. 거대 여당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상임위 처리 강행됐는데요. 어제 상임위 회의 곳곳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저녁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통합당이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경기도 지사께서 어제 발표를 또 하나 했죠. 맞습니다.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인데요.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주요 내용은요. 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 외에 처분 권고,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입니다. 그렇군요.
이는 이제 예.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 예.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네.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고위공무원 가운데 네.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네, 한 분이 이미 인사상 그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네, 뭐 예.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 네, 배제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내년 인사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건데 네.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이나 전보, 어허, 성과, 네. 재임용 등의 각종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겠죠. 예. 이번 조치를 앞두고 도가 이달 1일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등 3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 정도, 그러니까 30% 약간 못 미친 건데요. 예.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퍼센테이지가 낮아질지 계속 유지가 될지가 또 좀 관심사고요. 예.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여성 우대나 소외 지역 배려처럼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어서 헌법 위반은 없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지사가 답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후 정책도 아주 불도저처럼 네. 아주 강력하게 시원하게 진행하는 것 같네요. 네. 이 정책 발표뿐 아니라 예. 각종 매체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발언하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예. 어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을 회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에 대해선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느 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혹시 되는 것 아닌가, 뭐 소위 말하는 뽕이라는 것을 필로폰이요. 언급하시면서 예. 잠깐 헷가닥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맞아봐야 정신이 든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허허. 네. 뽕이라니. 네. 네. 자, 다음 주택 관련 키워드는 뭡니까? 네. 전세입니다. 예. 최근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은 품귀를 빚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보유세 증가, 임대차 3법 등을 구실로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값을 많이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예상된 뭐 저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자료 분석 결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지난 21일 보증금이 8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전세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네. 지난 2월에는 같은 아파트가 6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가 예. 두 달 사이에 오른 거고요. 성동구도 2주 사이에 1억 6천만 원 올랐다는 신고가 있었고 마포구에서도 2주 만에 9천만 원이 올랐다는 그런 계약 신고 거래 건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지방도시에서는 이렇게 오른 1억 네. 9천 2억이면 집 한 채 되면 새로 분양받을 때 그렇죠. 예. 그런 그 기분인데. 정도의 지금 네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네. 워낙 전세가 귀하고 예.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갈 데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대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자, 주택 공급도 이제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네. 공급 소식 가져왔는데요. 예, 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10만 가구라고요. 예. 지금 강남 등 유휴지에 4만 가구, 또 공공 재건축, 고밀 개발에 6만 가구, 도합 1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급 부지가 확충만 되면 네. 10만 가구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에는 뭐 태릉 그 골프장 네. 할 때 겨우 1만 가구, 네. 옆에 만약 육군사관학교를 옮기면 뭐 2만 가구 이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10만 가구로
훌쩍 뛰었네요. 네, 그 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세권 같은 곳도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고밀 개발이라면 당연히 뭐 용적률을 높이는. 네, 그래서 건물 층수를 높여서 예. 전체 면적 대비 쓸 수 있는 가용 면적, 용적률이라 하죠. 네네. 이것을 높이는 방법도 지금 시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유지와 국공유지 등을 통해서 이게 유휴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유휴지라고 공급을 해야죠. 네.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뭐 이번 달 발표하겠다 이런 네. 말이 나왔었는데 당정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 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꽃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격리 기간 중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특히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생활용품 구분 사용, 건강상태 확인 보고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동거인의 경우 해외 입국자를 공항에 맞이하러 가실 때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고 거리두기, 특히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열 37.5도씨 이상, 기침 등 증세 발현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려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권 합의는 물론 사회적 논의도 중요한 사안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도 우려도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의원께서 단장을 맡으신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좀 이름이 긴데 네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역할은 저희가 지금 17명으로 구성된 위원인데요. 17명이요. 17명 구성을 보면 충청도가 5분이고요. 네. 서울이 5분이고 각 광역 시도가 1명씩 해서 예. 충청도 5분은 그 행정수도 세정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예. 또 거기와 함께 서울 5분은 서울을 경제 수도로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각 광역시도 한 분씩은 이 서울과 세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전국의 각 시도별로 다극 체제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거고요. 그래서 지역 순회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네. 또 여야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을 위해서 접촉하고 또 그렇게 하면 국회 특위까지 구성하는 일,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자, 세종 행정수도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서울은 경제수도로 이 부분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 세종은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예. 서울은 글로벌 그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마치 이제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네. 하자는 겁니다. 이 지금 전국 97개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고 그런 반면에 토지 면적이 1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이 예.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거든요. 아주 초집중이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집중 문제가 서울의 건강성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76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낮기도 하고 거의 세계 최저 수준 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비운 자리를 잘 채워서 서울을 혁신과 창업으로 꿈을 이루는 젊은 도시, 최고 수준의 경제 인프라를 갖춘 국제적 경제 수도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수도 이전 기구를 만들 생각도 없다. 잘라 말하고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표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통합당 안에서도 이 정진석 의원이나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권영진 대구시장, 장재원 부산 국회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함구령이라는 그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 국가균형 발전이 국민의 요구이고 또 저희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면 저는 그 야당과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개헌, 그다음에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 입법, 이건 아무래도 특별법이겠죠. 이 세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방법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봐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뭘 딱 정한 건 아닙니다. 여야 합의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방법 모두가 그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므로 여야 합의가 좀 중요하다고 우선 그렇게 말하고요. 세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잘 살펴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죠. 근데 일단은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제2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능한 방법이 저희는 이제 우선은 특별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투표나 개헌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미리 어떤 방법을 딱 하나 정해놓고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엊그제 1차 회의에서 공식 발표한 것처럼 국민 여론도 살피고 또 야당과 협의해가면서 연말까지 처리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여야 합의에 바탕한 특별법을 추진하시되 국민투표나 개헌 같은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면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이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어떤 효과를 이 부분에서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야당 쪽의 비판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것대로 긍정적일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 번 언론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세종시 집값이 전국에서 최고 인상률. 이럴 정도로 이제 들썩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 잠시 집값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행정수도 이슈를 악용한 투기 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시되 세종시 집값 들썩거리는 부분은 강력한 별도의 대책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행정수도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내려갈지 이 부분 어떻게 논의를 좀 해가야 될까요? 그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지금 이제 막 끝난 상태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거기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느 기관까지 갈지 또 서울에 어떤 것이 남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추진단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까지 다 완성을 시켜야 제대로 갈 수가 있고 예.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지역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가야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역 다극 체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이번 추진단의 뭐 17명 구성도 그렇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네.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행정수도 이전을 제가 노무현의 꿈이자 박정희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예. 여야의 문제라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네. 국가의 100년 대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신 위원장께서 예. 그거는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확인한 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77년 2월에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인구 억제와 도로 확충을 위해서 통일될 때까지 네.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했고 예. 그해 6월 27일 날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네. 7월 6일은 아주 압도적인 다수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그리고 2년간 전문가 150명을 투입해서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수도 최종 후보지가 세종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79년 10월 26일로 네. 11.6 사태로 좌절이 됐거든요. 예. 저는 그 김정인 위원장께서 기억이 좀 흐려지셨는지 아니면 행정수도를 꼭 막으려고 이렇게 사실을 좀 바꾸시는 건지 네.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 정권에서도 이게 추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러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했죠. 네, 그래. 그 전에 또 전두환 정권 때도 잠시. 전두환 정권 때 안 됐고요. 예. 그때 그 11.6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이제 좌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그 여야의 문제나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네. 국가의 100년 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야당도 정말 손잡고 같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국가 100년 대계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중 다른 얘기입니다. 좀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까지 네. 다주택을 처분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다주택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인들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예.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주택 문제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지금 문제 제기나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런 스타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2급 이상 대상이었는데 4급 이상으로 더 확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진하되 강력하게 앞서서 이런 부분이 지지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 이 박지원 정보원장과 관련한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임명안이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했지만 네. 통합당에서는 이제 30억 달러 남북 경협 이면 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아닌 예.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정말 난무하더라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면 합의서라면 이제 공개한 문건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죠.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 색깔론도 모자라서 이제는 위조 의혹이 제기된 소리는 무분별하게 끔찍하게 몰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참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의혹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되는 것은 네.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하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통합당에서는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를 국정조사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도대체 몇 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정말 여러 건이었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예.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하자고 할 때마다 국정조사를 했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너무 발목 잡기에만 치중하는 일이다. 네. 이렇게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핵을 강조한 북한의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6.25 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서 열린 전국 노병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정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는 연설을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핵 보유에 대해서 청도한 것인데요. 오늘은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연결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이제 철회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네. 사실 이런 발언은 2017년에 그 7차 당대회 네. 직후부터 나온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 3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핵은 갖고 있으나 미국이 하는 거 봐가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변적 비핵화 전략이거든요. 가변적 비핵화 전략이라고요. 네, 그지 완전히 비핵화 자체가 북한의 목표라거나 원칙이라는 건 아니고 미국이 적대 정책 철회하고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가서는 핵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변적인 비핵화 전략을 지금까지 표방해 왔기 때문에 이 말하고 모순이 안 됩니다. 아, 네. 핵 억제력으로 전쟁은 없앴다. 그러나 핵이 없어도 전쟁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하나의 비핵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북한의 기조라고 보고 그것이 3년 정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가변적 또는 조건적인 그런 비핵화 전략을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나타낸 걸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가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또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어떤 일각에서는 비핵화 의지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북미 간의 교착 상태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미국에 보내는 독촉장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서 북한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성, 협박성 이런 어떤 메시지가 그동안에 김여정, 최선희, 권정근 이런 어떤 개인들의 성명뿐만 아니라 기관의 성명,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해가지고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뿌려대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제 비핵화 긍정론에 힘을 싣고 있죠, 당연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이 핵무기와 함께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리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싶다.
이런 비핵화의 희망을 너무나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말을 상기시키는 거라고 보고,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비핵화라는 게 비핵화를 하고는 싶은데 그럼 북한에 미국과 남한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제대로 된 셈법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뒤에 가로 속에 있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중간에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에 네. 관련해서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이 방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다만 북한이 이걸 수용하느냐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방역 지원을 제안했거든요. 예.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체 반응이 없고 그러면서 초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양상으로 북한이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게 남북한이 방역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네.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 더 나아가서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그런 어떤 그 사례를 봤을 때도 엄청난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예. 그렇죠. 전쟁이 한 번 어쩌든 나는 거고 그렇지만 전염병은 계속 닥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방역 공동체, 의료 협력을 추진해 놓지 않으면은 정말 서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남북한의 정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이걸 어필하면서 북한의 진단 키트라든가 방역 노하우를 지원하는 그러면서 정보 교환을 하는 이런 상태로 조속히 나가자고 조금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남쪽에서 좀 더 방역 공동체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일본도 그런데 북한의 핵 억제력 언급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 북미 합의를 이행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또 일축한 바 있고요. 자, 어떻게 이 대화를 좀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어법을 보면은 예. 미국하고 마주했는데 관심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어떨 때는 막 사흘에 한 번씩 쏟아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심 없다. 이 얘기는 어쩌다 한 번 하고 실제 관심이 없으면 되는데 관심 없다는 말을 매일 똑같은 말을 막 쏟아내면 그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북미 회담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방해 공작에 들어갔고, 네. 또 이런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일본의 어떤 장애물을 또 만나고 이런 어떤 예의 이전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만나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냉각기를 먼저 갖고 실무 회담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 네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말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예. 이거 우리 정부가 먼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게 현재 상황인데 네. 자꾸 우리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이 그런 말을 앞세우는 것도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막후 대화하고 실무회담 접점을 모색할 때지 거창하게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판을 크게 벌리는 퍼포먼스, 단기 성과 위주로 북한을 접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말도 했거든요. 특사로도 갈 의향이 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건데. 예. 지금 얼마 전에 특사 얘기 괜히 꺼냈다가 예. 북한에서 그 비밀리에 우리 예. 서훈 그때 국정원장이죠. 네네. 특사로 보내겠다고 하다가 아주 그걸 공개 거절하면서 우리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건 상당히 굴욕적이에요. 물론 그런 망신도 우리가
감소해가면서 인내심을 보인다. 이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특사 얘기를 또 꺼내버리면 네. 이게 오히려 북한에서는 자기들 이거 놀리는 거 아니냐. 남측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청문회 과정이라서 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특사라는 것도 그렇고 비밀리에 가는 거거든요. 현재 같은 교차에서는. 예. 그래서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직 후보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협상의 원칙을 되새기면서 차분하게 설득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이 충분한 거죠. 네. 그 이상은 말을 앞세운다 한들 상황이 좋아지진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막회담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최근 있었던 한 탈북자 20대 중반에 탈북자 월북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변수가 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참 아주 비상식적이고 해괴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안 좋은 감정, 최근에 전단 살포로 더욱 악화돼 있죠. 그러면서 한때 탈북했던 사람이 재입국했다는 이런 어떤 매우 이례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탈북자가 마치 병원균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네를 또 배신한 어떤 거, 탈북자들을 인간 쓰레기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단 살포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또 방역에 대한 어떤 후의 부족이 불안감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탈북자가 재입국한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논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보면은 바로 남북한 방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방역 공동체로 가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일에도 큰 충격을 받는 말 그대로 어떤 폐쇄 국가의 어떤 트라우마가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다. 이제라도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쪽에서 어제 정경도 국방장관이 우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숙청 이런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남북한이 다 뚫린 거거든요. 우리는 올라가는 걸 못 잡은 거고 북한에서 올라오는 걸 못 잡은 거고 그러다 며칠 지나서 알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군부를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군 관계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그동안 경계가 뚫렸다고 하는 거는 북에서 내려오는 길 못 막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뚫고 올라가는 거는 극히 드문 사례일 뿐더러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축구 선수가 상대편 축구 선수 골 넣을까 신경 쓰고 있지 우리 선수가 자살골 넣는 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듯이 이건 경계가 뚫렸다고 하지만 경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은 전방 앞쪽을 주시하게 돼 있지 뒤쪽을 주시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계 소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걸 다른 경계 소홀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는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전문 분야 쪽으로 좀 다시 좀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데 따라서 군 미사일 성능 개량도 탄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과거에는 한미 간의 미사일 협상이 있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의문이 발표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합의한 게 발표됐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걸 계속 사실은 저지라는 말이 맞을까 이렇게 반대해 왔었는데 고체를 사용한 부분을.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북극성 1호, 2호 고체 연료 미사일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응해서 남측이 대응하도록 고체 연료 미사일을 허락해줬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탄두 중량은 이미 무제한으로 풀린 데다가 사거리 연장까지도 지금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장차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로도 내세우겠다. 네. 이런 어떤 다목적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하. 그렇게 보면은 굳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갖다 놓는 것보다 한국 스스로 전략 자산을 만들어 가도록 네.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닌가. 아. 그런 면에서 이번 합의가 뜻밖에도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은 이런 건 참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거든요. 예. 그래 한국의 좀채로 이거 안 해주는 건데 네네. 이번에 아주 통 크게 해줬어요. 예, 예. 그런 거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우리 스스로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 미사일 개발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예. 이건 산업과 기술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번에 변화였다 네. 이렇게 보시고 방금 언급하신 것 중에 이제 사거리 제한 이 부분도 사실은 해제될 가능성이 좀 더 제기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사거리가 800km니까 예. 북한 전역을 이미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중국까지 갈 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예. 향후에 사거리를 더 연장하는 것까지도 협의한다. 네. 그럼 중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오버할까 그러는데 예. 이게 산업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를 1990년대 이미 했고 예. 웬만한 나라들이 이제 우주 개발 경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만 손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부의 강력한 어필이 있었고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 먹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주 기술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겠다. 네. 이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딜의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봉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